1443년 조선의 깊은 밤, 왕이 홀로 붓을 들고 어떤 글자들을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작업을 신하들에게조차 비밀로 붙인 채 수년에 걸쳐 문자를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중국 한자에 기대어온 동아시아에서 단 한 명의 왕이 전혀 새로운 글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 발명이 아니라 언어와 권력을 백성의 손에 쥐어주려 한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오늘은 세종대왕이 신하들 몰래 완성해낸 훈민정음 탄생의 전모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1418년 22살의 충녕대군이 태종 이방원으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아 조선의 네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태종은 셋째 아들 충녕을 지목하며 이 아이가 가장 학문을 사랑하고 판단이 바르다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세종은 즉위 초부터 매일 경연을 열어 신하들과 학문을 논하고 하루에도 수십 권의 책을 읽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집현전은 고려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명목뿐인 기관으로 실질적인 기능이 거의 없었습니다. 1420년 세종은 집현전을 전면 개편하여 조선 최고의 왕립 학문 기관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냈습니다. 집현전 학사는 과거 시험 최상위 합격자들로만 구성되었으며 이들의 유일한 임무는 연구와 저술이었습니다. 세종은 학사들에게 사가독서, 나는 특별 유급독서, 휴가를 주어 나라 비용으로 공부에만 전념하게 했습니다. 신숙주, 성삼문, 박팽년, 정인지, 이계 등 당대 최고의 두뇌들이 이곳에서 세종의 지휘 아래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뛰어난 학사들조차 세종이 비밀리에 진행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는 집현전의 공동 작업이 아니라 세종 단 한 사람의 독창적 결과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이 새 문자 창제를 꿈꾸게 된 가장 근본적인 배경에는 당시 조선 백성의 냉혹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5%도 되지 않는 극소수의 지배층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한자로 된 법조문을 읽을 수 없었기에 제 권리를 호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종은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을 펼치지 못하는 것이 짐의 가장 큰 근심이라고 직접 토로했습니다. 문자는 곧 권력이었고 한자를 독점한 사대부 계층은 그 권력을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종은 1430년대 중반부터 혼자서 의문학과 언어학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중국의 운서, 즉 한자 발음 체계를 정리한 사전을 수십 권 구해다가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신숙주와 성삼문은 세종의 명으로 요동에 유배 중이던 중국 의문학자 황찬을 찾아가 10차례 이상 왕복하며 의문을 배워왔습니다. 세종은 특히 인간이 말소리를 낼 때 입술, 혀, 목구멍이 이루는 형태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훈민정음 자음의 기본 형태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이라는 원리는 세계 언어학 역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발상이었습니다. 기역, 은 혀 뒤쪽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 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을 각각 형상화한 것입니다. 미음, 은 두 입술이 만나는 네모진 형태, 시옷, 은 의 모양, 이응, 은 목구멍의 둥근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모음은 하늘, 땅, 사람, 이라는 천지인, 삼재 철학을 바탕으로 단 세 가지 기본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철학적 원리는 훈민정음을 단순한 문자 이상으로 만들어주는 요소로 오늘날까지 독창성의 근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종은 이 연구를 홀로 진행하는 동안 눈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말년에는 실명 위기까지 내몰렸습니다. 당뇨로 몸이 쇠약해지고 시력을 잃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세종은 문자 완성을 향한 집념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세종이 신하들 몰래 이 작업을 진행했다는 사실은 훗날 최만리의 반대 상소에서 역으로 증명됩니다. 최만리는 상소에서 전하께서 갑자기 업문을 창제하셨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학사들조차 사전에 전혀 몰랐다는 명백한 방증입니다. 대부분의 신하들은 1443년 12월 세종이 완성을 공표하기 전까지
이 작업의 존재조차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443년 12월 조선왕조실록은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만들었다고 단 한 줄로 간결하게 기록했습니다. 당시 28자는 자음 17자와 모음 11자로 이루어졌으며 오늘날 한글은 이중 24자만 남아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실된 네 글자 가운데 아래아 는 지금도 제주방언과 일부 옛노래 가사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훈민정음은 자음과 모음을 따로 익힌 뒤 조합하여 음절 단위로 모아 쓰는 독특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가졌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초성, 중성, 종성이 하나의 네모 블록을 이루어 시각적으로도 인식하기 쉬운 문자가 탄생했습니다. 언어학자들은 훈민정음을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체계 중 하나로 일관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997년 유네스코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며 그 인류 보편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공인했습니다. 훈민정음이 완성되자 세종은 곧바로 이를 실제 언어에 적용하는 언해, 작업과 문헌 편찬에 즉시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1444년 2월 집현전의 최고 학사들이 연명으로 세종에게 언문 반대 상소를 올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제학 최만리를 필두로 신석조, 김문, 하위지, 이계, 정창손, 손수산 등 집현전 학사 7명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계는 바로 그 반대 상소를 올리고도 훗날 훈민정음 해례본 편찬에 직접 참여한 아이러니한 인물입니다. 최만리가 세종에게 올린 반대 상소의 핵심 논거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첫째, 중국을 섬기는 4대의 나라에서 독자 문자를 만드는 것은 오랑캐나 하는 짓이라는 논리였습니다. 둘째, 이미 이두, 리독, 나는 한자 차용 표기 체계가 있으니 새 문자는 필요가 없다는 실용 논리였습니다. 셋째, 백성이 형벌 관련 문서를 읽게 되면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자가 늘어난다는 치안 우려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 논거의 이면에는 한자 독점으로 유지되어 온 사대부의 지식 권력을 잃지 않으려는 불안이 깔려 있었습니다. 세종은 최만리 등 반대 학사들을 직접 불러들여 상소의 논리를 조목조목 냉철하게 반박했습니다. 설총이 이두를 만들었을 때도 이 같은 비판을 받았더라면 이두 역시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세종은 되물었습니다. 이두를 옳다 하면서 언문을 그르다 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을 말하는 것이라고 세종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지적했습니다. 논쟁 끝에 세종은 최만리 등을 하루 동안 의금부에 가두었다가 이내 풀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세종이 반대 의견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보여주며 단호함 속의 관용을 함께 사용한 사례로 기억됩니다. 창제 이후 세종은 훈민정음의 실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곧바로 주요 문헌을 한글로 기술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445년 완성된 용비어 천가는 한글로 쓰인 가장 이른 문헌 중 하나로 총 125장으로 이루어진 서사시입니다. 용비어 천가는 이성계 조상들의 업적을 노래하며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문학적으로 증명하는 정치적 목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한글과 한자를 나란히 병기하여 새 문자를 사대부와 백성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알리는 역할도 했습니다. 1446년 9월 마침내 훈민정음이 공식 반포되어 새 문자는 조선에 공인된 문자로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반포 당시 공표된 훈민정음 서문은 나랏말씀이 둥기게 달아 문자화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로 시작합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라는 뜻으로 세종이 직접 쓴 창제 이후의 선언문입니다. 군주가 새 문자의 창제 목적을 직접 공식 문서로 밝힌 것은 인류 언어 역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반포와 동시에 공개된 훈민정음 해례본은 정인지, 신숙주, 성삼문, 박팽년 등이 집필한 상세한 문자 해설서였습니다. 해례본에는 각 글자가 왜 그 형태를 가졌는지, 어떻게 조합하는지, 실제 용례는 무엇인지가 체계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해례본이 1940년까지 약 500년 동안 그 존재 자체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940년 경상북도 안동의 광산 김씨 고택에서 이용준이 낡은 책 뭉치 속에 묻혀있던 해례본 원본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으로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가 비로소 완전히 밝혀졌고
기존의 수많은 학설이 새롭게 수정되었습니다. 발견된 해례본은 문화재 수집가 전영필이 입수하여 보존했으며 현재 국보제 70호로 지정되어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소장합니다. 만약 그 낡은 책 뭉치가 버려졌더라면 한글 창제의 원리는 영원히 추측의 영역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한편 세종 제위기에는 훈민정음 외에도 과학기술 분야에서 인류사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1434년 세종은 갑인자, 나는 금속활자 세트를 완성했는데 이는 조선 금속활자의 기술적 정점으로 평가됩니다. 갑인자는 이전 활자보다 글자 간격이 균일하고 인쇄 속도가 훨씬 빨라 지식 보급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갑인자로 대량 인쇄된 책들과 훈민정음이라는 쉬운 문자가 만나면서 지식 독점을 허무는 구조적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종은 1450년 음력 2월 53세의 나이로 승하했으며 안질과 당뇨로 인한 육체적 고통이 말년 내내 극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종이 병든 몸으로 완성해낸 훈민정음은 오늘날 약 7,700만 명이 사용하는 살아있는 문자가 되었습니다. 단 28자의 기본자에서 시작하여 수만 개의 음절 조합이 가능한 이 문자체계는 현대 언어학자들도 경이롭게 여깁니다. 한 명의 왕이 신하들의 반대를 이겨내고 병든 몸으로 홀로 완성한 이 문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백성을 향해 있었습니다.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는 문자를 통해 지식의 독점을 허물고자 한 시대를 500년 앞서간 혁명적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세종 사후 조선 왕실에 몰아닥친 피해 정변, 계유정난과 수양대군의 등장을 함께 따라가겠습니다.